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이 최수창입니다. 네, 만기도 끝나고 이번 주에는 더 강력한 이벤트가 있죠.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뚫어져라 주목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전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는 투자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십니까?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인상이냐 지연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정한 룰이라면, 그렇죠? 공정한 룰이 적용된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겠죠. 옐런 의장. 네. 그러니까 시장에 그거 주목하는 건 맞는데요. 그것을 사전에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 지나고 나서 그에 따른 해석, 그리고 그 사전에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가정을 넣어놓고 1, 2, 3, 4 가정을 두시고 그 경우의 수를 둔 다음에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참여자들의 어떤 동향들을 살피면서 행동을 취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FOMC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 시장 진짜 시황,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지난주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슈가 끝나야만, 시점이 끝나야지 어떠한 큰 포인트?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던 것도 시장 자체에서 뭐 이러이러한 흐름이다, 양방이다, 밑으로 뭐 추세하락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일 없고, 위로 올라가면 뭐 어디서 저항이 보이니까 이것도 쉬었다가나 거기서 쉬어가는 국면이랑 계속 표현해드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지수 다 같이 한번 볼게요. 3대 지수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지수 1925, 만긴 날만 쇼 부렸지. 불꽃 쇼잖아요. 불꽃은 길어야 10분짜리입니다. 20분짜리도 있죠.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잖아요. 만긴 날 불꽃쇼 보여준 다음에 다 토해내고 있는 당연한 수순인 거고요. 코스닥은 왜 역시나 뭡니까? 600에서 690 사이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아주 그 상황은 계속 연출하고 있잖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수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코스피 포인트를 오늘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포인트는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공부할 만한 타이밍인데 종목 공부냐? 아닙니다. 시장 공부입니다. 쉬어가는 구간 형성. 3일째 보는 것 같죠? 소주제? 쉬어가는 구간 형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만기날 동시호가에 띄워놨던 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는 오른 것도 아니고 제자리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에서는 보험주가 강세입니다. 뭐 전에 몇 번 언급을 했었죠. 이 시간에서도. 하나생명, 하나세누보험, 그 다음에 오늘 또 삼성화재, 뭐 코리안리도 있습니다. 다. 보험주도 강세. 왜 그럴까요? 척하면 아시겠죠. FOMC 앞두고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심이 선반영이 되는 거고, 또는 만일 제가 했지만 이번에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릴 거 아닙니까? 연내 안 올리고 내년에 올릴 거 아닙니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의 관련주 중에서는 보험주가 일단 이슈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관심주를 계속 하반기에 붙여도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종목들이 굉장합니다. 그럼 전차군단 쉬어가는 눌림목 쉰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그거구나. 좀 눌릴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눌리면 눌리나 보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급하게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바닥을 길 가능성이 제 눈에 지난주부터 보인다. 그렇다고 갈 자리를 못 가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갈 자리가 있다. 얼마죠? 얼마라고요? 120만 원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3만 원 정도는 하반기에 반등 목표 값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쉬어가니까 지수가 뭐 당연히 뜨거울 감자가 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선물 미결자 약정을 배울 겁니다. 오늘 선물 미결자 약정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초보자분 또 중급자 정도 된다거나 또는 파생시장을 조금 경험해 보셨던, 경험 안 해보셨던, 또 파생시장을 많이 경험하고 계신 분들, 이 미결자 약정에 대한 해석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뚜렷하게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기준을 잡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 만기 때 미결자 약정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데요. 참 답답하죠. 당연히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소해줬고 역시 예상대로 8만 개까지 감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만기 전날, 만기 날까지. 그러면 앞으로 미결자 약정 또 어떻게 해석이 될 건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보험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주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화재 5.48%, 하나생명 3.2%, 동부화재 2.8%, 하나손해보험 2%, 삼성생명 1.9%. 전반적 보험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번에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면에서 그닥 많이 출렁거리거나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세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잠깐 차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림을 보면서 가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네.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면 이걸 볼게요. 이걸 보면 안 되겠네요. 이걸 볼게요. 죄송합니다. 보험주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험주 뉴스. 네, 제가 착각할 뻔했네요. 이제 뉴스가 좀 나오죠. 그거 보면 손해율 개선 효과 뚜렷하다 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료 좀 내놨고 코멘트를 해줬고요. 미국 FOMC가 국내 보험주 방향성 좌우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뭐 얘만 좌우하겠습니까? 시장 전체를 좌우지하죠. 금리 반등은 보험주가 상승률. 이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상식. 네, 금리가 인상할 때 은행주하고 보험주. 그다음에 또 연합인포맥스에서 7월 15일 날짜로 벌써 꽤 됐네요. 당시에도 보험주 상승 전망, 2차 마진 및 손해율 개선. 그러니까 지금 보험은 실질적인 어떤 손해율 개선했다는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게 두 달 전부터 나왔고, 최근에 또 금리의 전망에 시점이 가까우니까 그 모멘텀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보험주 지금 삼성화재를 보도록 할게요. 뭐 이번에 빠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붕 띄워놓고 있으니까 8월 달에 빠졌던 거 다 회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보실까요? 추세가 빳빳합니다. 그렇죠? 크게 무너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리. 네, 코리안리 지난번 6월 달부터 계속 언급했던 것도 쭉 오르고 8월 달에 뺐습니다만 결국 다시 올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생보사 중에서는 하나생명. 뭐 이게 내린 것도 아니고 충청도 사투리를 좀 써드릴까요? 네, 기억하기 쉽게. 내린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정말 그러니까 보험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 변동성 있고 막 위험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 안정적인 시장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관심 섹터에 있을만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시장 이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지난주 워낙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장 이슈. 미국 FOMC를 앞두고 이 내용도 며칠째 사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재료, 이야기거리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기 때문에 바뀐 게 없잖아요. 16, 17일까지는. 이게 화두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이거에 따른 이야기도 두세 번 거쳐서 이야기해드렸고, 원달러 환율, 요거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막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걸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의 추이는 우리 증시만큼 빠르게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휩소들이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후반부터 원달러 환율이 둔화가 돼서 눌려졌다면
시장이 지금 공포적으로 심리는 팽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 환율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봐요. 환율의 추이는 점진적 둔화니까 시장에서 정말 위험 리스크가 커진다면 환율은 급등을 팍팍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계경제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글쎄요, 세계 석학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뭐, 세계 경기 지금 뭐, 버블이다, 붕괴다, 중국을 관가해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과연 그럴까요? 벌써 과거 몇십 년 동안요,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팽배할 때는 소위 말하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역으로 항상 좋아, 호재야, 호재. 이럴 때 꼭 큰 것들이 터졌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 경제 뉴스. 뭐,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 뭐, 이번 주 한 주가 뭐 지구의 운명을 판가름할 그런 정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타이틀은 기가 막히게 뽑았네요. 조선 비즈에서. 연합뉴스에서 세계 경제 침체 우려 확산, 리먼 사태 후 최대 위기. 혼매? 이런 거 보면요. 중국 경착륙 쇼크, 세계 곳곳 마이너스 성장, 신용등급 강등, 한국 경제 부정적. 거기다가 또 독일 재무장관인 쇼블레이까지 세계 경제 금융거품 붕괴 직면 경고를 합니다. 글쎄요. 원래 기사, 경제 기사라는 게 보면요. 항상 타이틀이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심리가 계속 반영이 증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증시 전망을 할 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내년 전망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추정해야 될 거냐, 이런 뉴스들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의 냄새를 추적하는 게 좋죠.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가르쳐 드릴 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가장 빠른 냄새를 맡거든요.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퀴즈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초딩들이 푸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사를. 재미있는 기사라서 갖고 왔는데 재미있는 수학 문제 하나 여러분들도 풀어볼까요? 저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148847995 236684 땡땡땡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게시판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맞추실 분이 계실까요? 몇 학년 문제냐고요? 초등학교 2학년 문제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왜 제가 갑자기 진짜 시험에서 이 문제를 갖고 나왔을까요? 생뚱맞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지금 잠깐 한 번만 제가 살펴볼게요. 지금 뭐 화면에 나가니까요. 지금 얘기한 지 한 40초, 50초 지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문제니까 푸셔야 돼요. 예. 다들 이제 메모하고 계시니까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50초 정도 지났으니까 보겠습니다. 정답을 보여주시죠. 정답은 920입니다. 풀이를 보면 148 더하기 847은 995. 236 더하기 684는 920이거든요. 이거 왜 제가 문제를 갖고 나왔냐면요. 최근에는 이런 수학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나 저희 때나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뭐 90년대까지 학교, 80년대, 70년대 다. 148 더하기 847은 얼마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찾아라. 그래서 주산학원이라든가 암산학원 다녀서 암산 잘하고 빨리 푸는 애한테 우등상 주고 박수 쳐줬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뭐냐면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해봐라. 저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건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사고의 의식. 이거를 또 창의적이라고 할까요? 창의성 길러주고 사고의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국내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의식을 안 하세요. 뭐냐? 1 더하기 1은 2고
100 더하기 100은 200이고 이렇게 빨리 뭔가 암산하고 더하기 빼기 식으로 푸는 방식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같진 않아요. 방금 전 아까 그런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뉴스가 왜 저렇게 타이틀로 나오고 있을까? 문제의식과 어떤 상황인지에 따른 사고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요. 경제뉴스? 야, 큰일 났다. 세계경제 침체네.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답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대부분 단기 매매 또는 기술적으로 암기하는 매매, 주식 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나라의 저자들의 책들은 저런 식으로 풀이가 없어요. 원리와 기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고의식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암기식으로. 차트 하나 딱 띄워놓고 이런 게 급등 주고 대박 줍니다. 어디서 뭐가 나왔다 포인트 이런 거.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파생하신 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어떻게 시장이 단순하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이루어졌고 왜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따른 사고의식을 갖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경우의 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찾아드려보려고 합니다. 보도록 하죠. 미결제 약정.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저 안에 미결제가 순수 매도 미결이 많은지 매수 미결이 많은지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한테 제공되고 있는 또는 일반 전문가 집단들한테도 지금 제공되고 있는 룰 중에서 저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오늘 13만 개 넘고 있죠? 저 13만 개 미결이 전부 다 매도인지 아니면 매수인지 몇 퍼센트가 매도인지 매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의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미결제 약정의 일례로 최고점마다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최고점 나왔으니까 무조건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미결제 약정이 최고점일 때 미결제 약정이 최고점일 때 고점 형성하고 빠지는 구간도 있고 반대로 미결제 약정이 최고점일 때 저점에 자꾸 올라가는 경우. 근데 의미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미결제 약정이 최고점일 때마다 시장에 뭐가 나온다? 고점과 저점의 변곡 지점이 발생한다라는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사례 볼게요. 보시면 최고점인 거 이제 미결제 약정 최고점일 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듯이 최고점일 수도 있고 최저점일 수도 있고 변곡 지점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파란색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미결제 약정이 최저점인데 당시 거기서도 전환점이 나오네요. 미결제 약정이 최저점일 때. 이 미결제 약정은 선물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구간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의미한 거예요. 3개월 구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알게 된 게 우리가 뭐죠? 미결제 약정의 최고점, 최저점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가끔가다 최창 전문가는 이 시간에 얘기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할 수가 있죠. 보도록 할까요? 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은 외국인들이 30조를 매수를 할지 10조를 매수할지 또는 몇 조를 팔아먹을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벵가드에서 우리가 얼마씩 10조 이상 팔 거다라고 했을 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금액을 알 수 없죠. 다만 추정하라는 거죠. 향후에 유동성장에서 얼마가 들어올 거고 어디 저금 이런 거 선물에서는 미결제 약정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큰 틀이 시가총액이나 GDP 이런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10배, 20배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균치에서 추정을 하고 선물의 그동안 200에서 250포인트대, 250에서 300포인트대. 이 포인트대라는 것이 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100에서 50포인트대. 그들이 그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의 평균치를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보통 3만 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3만 개가 거의 임계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선물이 시작했을 때 시작점에서 10만 개에서 시작했다, 미결이. 그럼 이들이 이번 3개월 동안에 정말 평균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임계치는 13만 개라는 거죠. 간혹 비정상적으로 14만 개, 15만 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물량이 더 오버됐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선물에서는 끊임없이 10만 개, 20만 개 배팅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왜? 현물에 기본판이 있으니까. 기본판 자체가 이만한데 네? 이렇게 더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표현이 그런가요? 영화 타짜처럼 이렇게 도박하는 판이라면 이 판 자체에 금액이 있는데 네? 그걸 뒤집어서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상 13만 개 전후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결이 만일 6만 개에서 시작했다. 첫날. 그러면 13만 개까지 갈 수 있어요? 희박한 거죠. 6만 개에서 시작했다면 거의 9만 개, 또 많아야 10만 개 정도? 최고점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금요일과 오늘 이틀 봤는데요. 매수 미결이 현재 깔린 게 13만 3천 개에서 많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면 매수 미결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매수 미결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왜 매수했겠어요? 위로 올라가야지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수를 하겠어요, 신규로? 아니겠죠. 그러면 그들의 이윤 창출은 당연히 상승 시 이익이 창출되고 증가되겠죠. 그러면 현재 매수 미결이 우위란 상태에서 오르려고 한다면 신규 매수가 확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가 들어와 주니까 신규 매수 들어와 주면 당연히 미결제가 현재 시점보다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14만, 15만 개. 그러면서 이제 현물이 들어와 주겠죠. 또는 현물 매수 들어와 주면서 선물은 매수하지 않더라도 현물로 땡겨 올리면서 선물은 뭐예요? 차익 실현 매도를 하겠죠. 올라오니까 5p, 10p, 15p 올라오면 수익을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도를 하면 미결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면 방향이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반대로 현재 매도 미결이 많았죠. 13만 개는 거의 대부분 매도인 것 같아. 지난번에 로로발 한번 물량해가지고 막 해석을 했다 쳐요. 그러면 매도 주체들은 하락해야지 이익이 창출될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매도해놓고서 막 올라가는데 드물겠죠. 웨이저들은 그런 플레이를 전략적으로 짜기도 합니다. 합성이나 또 현물 여러 가지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매도 주체들은 하락시 이익 창출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신규 매도가 유입되면서 미결이 증가하고 그럼 현물 매도가 나와요. 오늘 딱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오늘 4,000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3,600개가 매도가 나오면 이건 거의 신규 매도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현물 매도도 700억대 나와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지금 아래로 다운되는 과정이고 또는 현물 매도 나오고 반대로 선물을 매수해서 시점. 왜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익 청산하려고. 그럼 미결제 약정이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리를 생각해놓고 이 가정화에서 계속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일 2만 개 가까이 확 나와서 밑으로 빠졌다. 그럼 밑으로 계속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흘려 보내줬다 이거예요. 2만 개가 확 나와가지고 시장이 확 빠졌어요. 따라갈 필요 없죠. 왜요? 임계치에 도달하니까 그때는 반전을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결제 약정을 차분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건 하나의 기본 원리인 거고 이거를 통째로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본 해석은 12월물까지는 미결제 약정의 감소와 증가가 아주 반복이 심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장의 유형은 굴곡이라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계속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한쪽으로만 계속 쳐올리지 못하고 내렸다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반복을 좀 형성해 줄 거다.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추석 때까지는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고저폭은 저점은 하반기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해 드렸듯이 하단은 현재 시점 오늘 날짜부터 12월 달까지는 225에서 260 정도예요. 그 범위 안에서 내리고 오르고 하는 거죠. 먼저 아래쪽으로 눌러버리면 날짜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래쪽으로 먼저 누르면 10월, 11월, 12월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는 거고 만약 지금부터 당장에 한 달 사이에 쫙 쳐올리면 날짜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눌러서 왔다 갔다 내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 고조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까지. 오차 범위가
지켜보시죠. 또 5차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하나 보면 이 미결제 약정이 아니라 순차익 잔고인데요. 3조 8천억대까지 증가했던 순차익 잔고가 1조 8천억대까지 줄었습니다. 2조 원가량 순차익 잔고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배당도 이번에 좀 세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현물을 무지막지 더 많이 팔고 도망갈 리는 없어요. 결국 선물과 프로그램 갖고만 등락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세가 수급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한 달, 지난주에 지수 분석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 그림 해드렸잖아요. 뺐다가 올렸다 하던 올렸다. 그러면 이 그림은 없어지는 거죠. 파란색 그림은 사라지는 경우의 수가 되면 결국 빨간색이냐 핑크색이냐 분홍색, 핑크랑 분홍색 똑같죠. 주황색 이런 식이잖아요. 10월 중하순까지는 228에서 244 또는 225에서 242 바닥권 형성의 흔들기 구간이 기간 돌림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완전한 가두리양 시장이 2000포인트 당장에 기대하지 마시고요. 근데 간다 못 간다? 거기를 향해 올라갈 거고 1900에서 좀 1880에서 뭐 2000포인트 사이에서 엄청나게 흔들 거고 추석 때까지는 우리 증시의 그런 가두리 양식. 그리고 지금 9월 달의 고점은 가짜 고점. 9월 달 고점 가짜 고점이에요. 9월 첫날 고점이 가짜 고점이었는데 또 지금 봐도 9월의 고점은 가짜 고점. 이렇게 보면 시장은 흔들면서 기간 조정 통해서 서서히 반등을 모색할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마인드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